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던 어느 주말 오후, 박 여사는 묵직한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자신의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도착한 듯 빳빳한 백화점 VIP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한 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 최우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인 그 아들이 던진 한마디가 며칠째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29, 아직 창창한 나이에 그것도 변변한 배경 하나 없는 여자와 결혼이라니요. 박 여사는 마치 잘 닦아놓은 고급 식기의 흠집이라도 난 듯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끊은 후부터 줄곧 심기가 불편하여 소화도 잘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어떤 처자인데 그러니? 집안은 좀 어떻고 배운 건 있는 아이냐?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싶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일단은 교양 있는 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우진은 그저 만나보시면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정말 착하고 지혜롭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박 여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건 요즘 세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 문제는 우리 최 씨 집안, 그리고 나 박 여사의 격에 어울리는 배경과 조건을 갖추었느냐. 바로 그거란다, 아들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우진이 김민지라는 여자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의 가장 전망 좋은 별실이었죠. 물론 이 식당을 고른 것도 예약을 서두른 것도 모두 박 여사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부터 풍기는 은은한 난향과 종업원들의 몸에 밴 듯한 정중한 태도, 고풍스러운 실내 장식과 반짝이는 식기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뜯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그 아가씨에게 자신의 높은 안목과 재력을 과시하며 시작부터 확실한 기선제압을 할 생각이었어요. 어디 얼마나 대단한 배경을 가졌기에 감히 내 아들을 넘보는 것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겠어. 박 여사는 오늘 아침 미용실에 들러 공들여 매만진 머리와 새로 구입한 명품 실크 블라우스의 옷깃을 점검하며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저희 들어갑니다. 라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며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룸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리고 아들 우진이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박 여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김민지라는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단정하게 무릎을 덮는 네이비색 원피스에 머리는 하나로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거의 화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액세서리라고는 가느다란 은목걸이 하나가 전부였죠. 박 여사는 첫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가 어쩜 저렇게 꾸미는데 관심이 없을까? 아니면 일부러 순진하고 소박한 척 연기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저런 모습인가? 박 여사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온갖 부정적인 추측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마치 골동품 감정사라도 된 듯 민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민지는 그런 박 여사의 시선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민지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발음 또한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첫인상이었어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박 여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는 민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듯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민지 씨라고 했지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고향은 어디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히 잘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고, 다들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 학교는 어디를 나왔다고 했지? 전공은 무엇이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곳이고, 구체적으로 맡은 업무는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박 여사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민지의 대답 하나하나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녀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성장 환경을 꼼꼼히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민지는 예상했다는 듯 혹은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는 듯 당황스러운 질문 세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러나 숨기거나 꾸미는 것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나갔습니다. 네, 어머님. 올해 28입니다. 고향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히 잘 계십니다. 아버지는 소규모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돌보신 주부이십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 회장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정 관리와 문서 수발, 그리고 간단한 의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 출신의 중소기업 비서라 그것도 회장 비서라고는 하지만 결국 월급쟁이 아닌가. 박 여사는 비서라는 단어에서 살짝 귀가 솔깃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말에서 다시금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 했지만 미간이 살짝 좁혀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내 아들 우진이가 어디가 어때서 저렇게까지 평범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아이를 내가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밥을 먹는 내내 박 여사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민지의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말투, 목소리 톤, 눈빛, 심지어는 물 마시는 모습까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샅샅이 관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지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교양 있는 몸가짐을 보여주었지만 박 여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커다란 탈락 도장을 꽝 찍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래, 우진이가 워낙 순진하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저런 애한테 넘어간 게지. 내가 옆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가르쳐서 떼어놓든지 아니면 내 기준에 맞게 뜯어고치든지 해야겠다. 박 여사는 속으로 다짐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지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 여사는 우진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로 속삭였습니다. 예, 우진아. 너 정말 저런 애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니?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우리 집안 수준에는 한참 모자란 아이 같은데. 내 아비 살아생전에 이런 꼴 보였으면 당장 내쫓았을 게다. 우진은 어머니의 노골적인 불만에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민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줘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단호한 항변에도 박 여사는 코웃음으로 일축했습니다. 흥, 착하고 현명한 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사랑만으로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났단다. 결혼은 현실이고 조건이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박 여사의 완고하고 냉정한 태도에 우진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여사는 내내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민지에 대한 불만과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당돌한 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미의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단 말인가. 그날 밤 박 여사는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첫 만남은 그렇게 박 여사에게 깊은 불만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김민지와의 그 불편했던 첫 만남 이후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들 우진은 마치 콩깍지라도 단단히 쓰인 것처럼 민지와의 결혼을 향해 직진했고 결국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짜까지 일사천리로 잡아버렸어요. 박 여사는 마지못해 민지의 부모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은 그녀의 실망감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두 분 다 선량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그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만 보였죠. 사돈될 사람들이 저렇게 평범해서야 원. 나중에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 보기에 얼마나 창피할까. 우리 우진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집안과 엮여야 하는지 속상해 죽겠네 정말. 박 여사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들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며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 박 여사의 텃세와 압박은 한층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예단과 예물 문제로 민지의 길을 확실히 꺾어 놓으려 작정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박 여사는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찬 기운이 감도는 응접실에서 박 여사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두툼한 종이 뭉치를 민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 여사가 직접 작성한 예단 목록과 그녀가 받고 싶은 예물 리스트였죠. 아가,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특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거든. 박 여사는 짐짓 부드럽고 자상한 말투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이자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목록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최고급 거위털 이불 세트와 손자수가 놓인 전통 비단 예단보는 기본이었고 수는 수저 세트와 명품 브랜드의 반상기 세트, 그리고 시아버지 될 사람을 위한 맞춤 양복 2벌과 최고급 넥타이 핀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인 자신을 위한 화려한 보석 세트와 디자이너 브랜드의 한복 2벌도 빠지지 않았죠. 심지어는 시댁 쪽 가까운 친척들에게 돌린 고급 한과
세트와 와인 세트의 종류와 수량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엄청난 목록을 받아들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수준의 요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 조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딴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지만 이 목록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민지가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그건 절대 안 될 말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사돈댁에서도 하나뿐인 귀한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 성의는 당연히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니? 이게 다 너희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거란다. 박 여사의 말에는 조금의 양보나 타협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어디 한번 내 주제를 파악해 보라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마저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죠. 민지는 결국 무거운 침묵과 함께 고개를 떨구고 그 무시무시한 예단 목록을 자신의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신혼집 문제 또한 갈등과 신경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진과 민지는 서로의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빠듯한 예산이었지만 두 사람은 소박하게 시작하는 미래를 꿈꾸며 나름대로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박 여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얘들아, 결혼해서 시작하는 첫 집인데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듣자 하니 요즘 젊은 애들도 기본적으로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되어야 사람 사는 집 같다고들 하더구나. 너희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의 새 집을 장만하는 것처럼 혹은 아들 내외에게 엄청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우진이 당황하며 어머니, 저희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강남은커녕 서울 시내 괜찮은 아파트 전세 얻기도 빠듯해요. 어머님도 저희 형편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소연하듯 말하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민지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사돈댁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보렴.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앞날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데 그 정도 지원도 못 해주시겠다고 하겠니? 내가 듣기로는 민진의 아버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던데 그 정도 여력은 있으실 것 아니냐? 라며 은근히 민진의 집안의 경제력을 떠보고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의 그 뻔뻔하고 무례한 요구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키며 겉으로는 네, 어머님. 저희도 최대한 좋은 집으로 구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지는 남몰래 우진과 함께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고 주말에는 직접 발품을 팔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박 여사는 자신의 사교 모임에 나가서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과 고상함을 한껏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단한 자선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혹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성녀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어휴, 내가 정말 못 살아. 우리 우진이 녀석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어찌나 평범하고 내세울 게 없는지 내가 요즘 그애 가르치고 이끄느라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 눈 딱 감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다 품고 가르쳐서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라며 은근히 민지를 깎아내리고 동시에 자신은 모든 것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대인배 시어머니인 척 행세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친구들은 박 여사의 그 허영심과 이중적인 속내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어머 박 여사 아들 장가 보내려니 정말 고생이 많겠네. 그래도 며느리 하나 잘 얻으면 그게 다 복이라더라. 그래 아무렴. 박 여사 안목이 보통이 아닌데 다 알아서 잘하겠지. 라며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부추겼습니다. 박 여사는 친구들의 그런 부러움 섞인 반응과 칭찬에 우쭐해하며 민지를 자신의 입맛과 기준에 맞게 완벽하게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결혼만 해봐라. 내 방식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뜯어 고쳐서 우리 집안의 완벽한 며느리로 만들어 놓을 테니 우리 최 씨 가문의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 각오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 박 여사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홀로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되고 험난한 시집살이의 서막은 그렇게 박 여사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압박과 텃세 속에서 불안하게 그리고 위태롭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혼수 준비는 더욱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가구나 가전제품들은 민지와 우진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 신용이라도 했지만 한복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박 여사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한복은 그 사람의 가풍과 격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복이며 특히 결혼식에서는 시어머니의 안목과 집안의 수준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며칠 전부터 자신이 특별히 점 찍어둔 한복집이 있다며 예비 며느리 민지와 아들 우진을 대동하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말한 한복집은 청담동에서도 가장 고급스럽고 예약 없이는 방문조차 어렵다는 소위 사모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급 외제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대단한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투로 민지에게 연신 자신의 높은 식견과 세련된 취향을 설파했습니다. 한복이라는 것이 말이다, 아가. 그냥 옷 한 벌이 아니란다. 그 사람의 기품과 집안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예술품과도 같은 것이야. 아무 데서나 대충 맞춰 입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오늘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은 웬만한 사람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그런 특별한 곳이니 눈 크게 뜨고 잘 배워두도록 하렴. 너희는 이런 최고급 문화를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테니 아마 좋은 공부가 될 게다. 박 여사의 말 속에는 민지의 평범한 배경을 은근히 무시하고 얕보는 듯한 뉘앙스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박 여사의 그 끝없는 자기과시와 허영심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우진은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로 어머니와 민지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한복집에 도착하자 입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풍스러운 대문을 지나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을 통과하자 마치 조선시대 양반가의 사랑채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한옥 건물이 나타났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실 정도로 다채롭고 아름다운 빛깔의 최고급 비단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그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듯한 나무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죠. 한복집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하자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의 안방에라도 들어선 것처럼 거만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안쪽에 가장 넓고 전망 좋은 상담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이인데 너무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격조 있고 품위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잘 좀 추천해 주시오. 물론 내 것도 신경 써서 최고급으로 골라야 할 테고 말입니다. 박 여사는 마치 왕비라도 된 듯 위엄 있는 목소리로 지배인에게 주문했습니다. 지배인은 잠시 민지의 수수한 옷차림과 박 여사의 화려한 행색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능숙하고 세련된 솜씨로 다양한 종류의 원단 견본과 디자인 화보들을 그들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자신의 한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이탈리아산 수입 실크 원단을 주저없이 선택했고 옷고름과 소매, 끝동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봉황 무늬 자수가 빼곡하게 수놓아진 디자인을 고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 이 색감 좀 봐.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지 않니? 역시 한복은 이 정도는 되어야 그 진정한 품위가 살아나는 법이야. 안 그런가, 아가? 박 여사는 민지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사실 그 눈빛과 표정에는 자신의 탁월한 선택과 재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지의 한복을 고를 때 박 여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지배인이 민지의 젊고 화사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밝고 세련된 디자인의 분홍색 명주 원단을 조심스럽게 추천하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애들 같고 가벼워 보여서 안 되겠다. 새파랗게 젊은 아이가 너무 화려하고 야한 색깔을 입는 건 오히려 격이 떨어져 보이는 법이야. 넌 아직 어리고 하니 저것처럼 좀 수수하고 단아한 느낌의 연옥색이나 미색 계열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게다. 그러면서 박 여사는 자신이 보기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무난하고 평범한 색상의 국산 폴리에스터 혼방 원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배인은 박 여사의 그 노골적인 차별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네, 어머님. 이 원단도 참으로 곱고 단아한 멋이 있어서 젊은 신부님들께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라고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가 냉큼 골라준 그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원단을 잠자코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선택이었고 결혼식이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에 입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볼품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굳이 시어머니 될 사람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거나 그녀의 안목에 반기를 들 필요는 없다고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한복은 결혼식 당일 아주 잠깐 동안만 입는 형식적인 의상일 뿐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박 여사와 맺어가야 할 길고 긴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한복 한 벌쯤이야. 내가 조금 양보하고 참으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겠지. 민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겉으로는 최대한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 색깔도 자세히 보니 참 차분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제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민지는 마치 진심으로 감탄이라도 한 것처럼 박 여사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의 그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태도에 내심 흡족함과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래, 저렇게 순순히 내 말을 따라야 다루기도 편하고 가르치기도 수월하지.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생각에 박 여사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흐뭇하고 거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진은 그저 어머니와 민지 사이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멋쩍고 어색한 웃음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죠. 최고급 한복집 안의 공기는 박 여사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택과 민지의 계산된 침묵 그리고 우진의 불안한 어색함으로 무겁게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의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박 여사가 골라준 빛 바랜 듯 수수한 연옥색 원단 앞에서 민지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대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매장 가장 안쪽에 있는 귀빈실에서부터 단아하고 기품 있는 자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한복집에서 무려 20년 넘게 일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 수석 디자이너 겸 점장이었어요. 웬만한 정재계 인사들의 얼굴과 그들의 까다로운 취향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본 손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 입구에서 민지의 옆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라도 만난 듯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살짝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제가 지금 누구를 뵙는 건가요? 혹시 김민지 아가씨 아니십니까?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님 따님이시지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을 미처 못 알아뵙고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 점장의 갑작스럽고도 우렁찬 아는 체에 박 여사와 최우진은 물론이고 민지를 응대하고 있던 젊은 점원과 주변에서 옷감을 고르던 다른 손님들까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 따님? 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려 안간힘을 썼죠.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저렇게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는 애가 감히 어느 회장님 댁 따님이라고? 분명 동명이인이거나 저 점장이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게 틀림없어. 박 여사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초리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베테랑 점장은 그러나 주변의 술렁임이나 박 여사의 싸늘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지에게 한 걸음 더 정중하게 다가서며 더욱 공손하고 극진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얼마 전 저희 매장에 직접 전화를 주셔서 따님 결혼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각별히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한복으로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라고요. 제가 직접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골라두신 최상급 원단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점장은 마치 시녀가 공주를 모시듯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민지의 팔을 이끌어 매장 가장 안쪽에 은밀하게 마련된
일반 손님들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VIP룸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젊은 점원은 백전노장인 수석 점장의 그런 돌발 행동과 자신만만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민지와 박 여사 그리고 수석 점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어요. 박 여사는 그제야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며 상황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심장은 마치 제멋대로 북을 치듯 가슴 안에서 요란하게 뛰어대기 시작했죠. 회장님이라니, 그것도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이라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설마 내가 아는 그 금동섬유가 맞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온갖 혼란스럽고 불길한 예감들이 마치 먹구름처럼 박 여사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애써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를 가장하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염소처럼 가늘고 우스꽝스럽게 떨려 나오는 목소리로 간신히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지금 어느 댁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아는 분 중에는 그런 대단한 회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과 사람을 단단히 착각하신 것은 아니신지 제가 염려스러워서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 여사 자신도 똑똑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점장은 박 여사의 그 어설픈 질문과 불안한 기색에도 전혀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까지 얼굴에 머금은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미처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말씀드린 분은 바로 국내 굴지의 섬유그룹인 금동섬유의 창업주이신 김정수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한복집에는 수십 년째 최고급 원단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고 계시는 저희로서는 하늘과 같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분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사부인 앞에 서 계신 이 김민지 아가씨가 바로 그 김정수 회장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시는 외동따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 여사의 눈앞은 그야말로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죠.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 외동딸. 그 단어들이 마치 유령처럼 박 여사의 뇌리 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은 박 여사도 너무나 익히 그리고 아주 잘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알짜배기 중견기업, 탄탄한 재무구조와 업계 최고의 기술력, 그리고 훌륭한 기업 문화와 사회적 평판으로 재계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그야말로 명품 기업이었죠.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그래서 일부러 싸구려 취급까지 했던 며느리감 김민지가 바로 그 대단한 금동섬유 회장의 하나뿐인 금지옥엽 외동딸이라니요. 도저히 자신의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박 여사는 온몸의 피가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민지에게 싸구려 폴리에스터 원단을 권하며 속으로 비웃고 우월감에 흠뻑 젖어 있던 자신의 초라하고 옹졸했던 모습이 마치 파노라마 필름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으며 가소롭고 유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온몸을 사정없이 덮쳤습니다. 으아악! 결국 박 여사는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기이하고도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로 발라당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그 자리에서 보기 좋게 정신을 잃고 만 것이었죠. 우아하고 고풍스러웠던 최고급 한복집 안은 박 여사의 그 한마디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비명을 지르며 실신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감돌던 최고급 한복집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아들 최우진은 생전 처음 보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모습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쓰러진 어머니에게 허둥지둥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들고 마구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반면 예비 며느리 김민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광경에 순간적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내 특유의 침착함과 냉철함을 되찾고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119에 정확하게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며 신고하는 한편 곁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젊은 한복집 직원에게 괜찮으시다면 시원한 물 한 잔과 물수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매장에 구급상자나 간단한 상비약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젊은 점원은 민지의 그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에 오히려 자신이 더 당황하며 허둥지둥 물과 구급상자를 가지러 달려갔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석 점장마저 민지의 그 의연하고 사려 깊은 대처, 능력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매장 안쪽에 진열된 한복들을 구경하거나 상담을 받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까지 모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인가 싶어 웅성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보기 흉하게 쓰러져 있는 박 여사와 그녀를 붙들고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먹이고 있는 최우진, 그리고 그 옆에서 놀랍도록 침착하게 박 여사의 상태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있는 김민지를 중심으로 빙 둘러싸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리며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어머, 저기 저 부인 갑자기 왜 저러신데? 혹시 지병이라도 있으신 건가? 글쎄 말이야. 아까 예비 며느리 될 아가씨랑 같이 한복 맞추러 온 것 같던데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심한 말다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저기 저 젊은 아가씨, 아까 저쪽 점장님이 그러는데 엄청난 부잣집 회장님 따님이라던데 혹시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며느리 집안 배경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나 봐. 등등 온갖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추측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매장 전체로 퍼져나가며 한복집 안은 더욱더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가장 안쪽에 있던 원장실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을 듣고 고급스러운 감색 비단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중후하고 기품 있는 인상의 중년 여성이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청담동 일대에서
최고로 명성이 자자한 이 한복집의 주인이자 원장이었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 여사와 그 곁에서 당황하며 울먹이는 최우진, 그리고 그 옆에서 놀랍도록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박 여사의 상태를 살피며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김민지의 모습을 한눈에 보고는 단번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조금 전 베테랑 수석 점장으로부터 자초지종을 간략하게나마 전해 들은 한복집 원장은 즉시 김민지에게로 황급히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아이쿠 세상에, 민지 아가씨. 제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손님을 제 매장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결례와 불편을 끼쳐드리다니요.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저희 직원 누군가가 아가씨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드렸거나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저희 불찰이고 책임이니 제가 대신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원장의 그 극진하다 못해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죄와 극존칭에 최우진은 더욱더 어안이 벙벙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유명하고 대단해 보이는 한복집 원장님까지 저 아이 앞에서 저렇게 쩔쩔매며 설설기는 것이란 말인가? 혹시 내가 지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과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그런 원장에게 오히려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는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원장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보다 저희 어머님께서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할 텐데. 라며 조용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원망이나 흥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의 응급처치 덕분인지 박 여사가 가느다란 신음을 힘겹게 내뱉으며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던 그녀의 시야에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는 민지의 얼굴과 조금 전 한복집 점장과 원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을 듣고 자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 그의 외동딸 김민지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저주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맴돌기 시작하자 박 여사는 자신이 처한 이 기막히고도 절망적인 상황을 뒤늦게나마 정확하게 인지하고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으며 또 얼마나 편협하고 유치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모욕과 멸시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순간 박 여사는 차라리 이대로 다시 정신을 잃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고 깔보았던, 그래서 일부러 싸구려 취급까지 하며 모욕감을 주었던 예비 며느리 김민지가 사실은 국내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알짜배기 섬유회사 회장의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 외동딸이라는 이 엄청나고도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박 여사는 그야말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온몸에서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힘마저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한의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해일처럼 그녀를 사정없이 덮쳐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 일을 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인가. 박 여사의 눈앞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휩쓸고 간 한복집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박 여사의 텅 빈 눈빛과 그 곁을 지키는 아들 최우진의 망연자실한 표정, 그리고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뒤따르는 김민지의 단단한 그림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응급실에서의 간단한 처치 후 박 여사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여사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토록 기세등등하고 목소리 높이기를 좋아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지금 그녀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진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단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과 고뇌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민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한참 동안이나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은 그의 평탄했던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쳤고 그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민지 씨, 오늘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한참 만에 우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우진 씨가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민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께서 민지 씨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방관했는지도 몰라요. 민지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에 대해서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약간의 원망도 섞여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잡힌 우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도록 아름다웠어요. 우진 씨,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김민지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우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우진 씨와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리고 우진 씨마저도 저의 다른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된다면 과연 저라는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봐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민지는 담담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진 씨에게 그리고 어머님께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본의 아니게 충격을 드리게 되었으니까요. 민지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모진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 여사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진은 민지의 그 깊은 속내와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큰 감동과 함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편협하고 속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지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당신의 그 깊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우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민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민지는 가만히 우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이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두 사람. 우진은 결심한 듯 민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단호하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두 번 다시는 당신이 혼자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당신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요. 나만 믿어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유약함 대신 한 여자를 책임지려는 남자의 강인함과 결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민지는 그런 우진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모든 시련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우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우진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선 우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한복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민지 씨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민지 씨의 약혼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그 싸늘한 시선과 단호한 말투에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최고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 최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진심이나 인격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이나 조건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값비싼 물건들이 아니었습니까? 우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까? 민지 씨가 만약 정말로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다면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민지 씨를 무시하고
멸시하셨을 겁니까? 저는 어머니의 그런 속물적인 가치관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그 직설적인 비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이 어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이 어미에게 그런 교훈질을 하려들어?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단 말이냐? 결혼은 현실이고 조건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박 여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위엄이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불안함과 초조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네, 어머니. 결혼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신뢰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조건이라는 것들은 그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지켜진 이후에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민지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금동섬유 회장님의 따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김민지라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민지 씨와 함께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갈 겁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민지 씨를 예비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머니를 더 이상 뵙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이자 부탁입니다. 그 말을 마친 우진은 그대로 방을 나섰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그 싸늘하고도 단호한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반성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이토록 강력한 각성과 반항은 박 여사에게 또 다른 충격과 함께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변화의 거센 서곡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우진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날카로운 질책과 더 이상 어머니를 뵙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선언은 박 여사에게 한복집에서의 실신 사건 못지않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들 우진은 유일한 희망이자 모든 것이었고 그런 아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죠. 박 여사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자신의 굳건했던 가치관과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혼란 속에서 그녀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 며느리 김민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박 여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깊이 뉘우치기라도 한 듯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민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그 거만하고 냉랭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린 듯한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아가,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이 못난 시어미를 부디 용서해 주렴.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속이 좁아지고 편협해졌던 모양이다. 너처럼 착하고 반듯하며 게다가 그런 훌륭한 배경까지 갖춘 아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으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박 여사는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고 눈가를 촉촉하게 적셔가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번지르르한 사과와 애정 표현 속에는 여전히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금동섬유라는 거대한 배경에 대한 계산적인 고려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민지는 그런 박 여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일단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박 여사의 태도, 변화는 예단과 혼수 문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나라의 조공이라도 받는 것처럼 온갖 귀하고 값비싼 물품들을 빼곡하게 적은 목록을 내밀며 민지를 압박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그런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다 형식적이고 부질없는 것들이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냥 너희 형편에 맞게 간소하게 준비하려무나. 아니, 아예 아무것도 해오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만 즐겁게 하렴. 박 여사는 마치 세상을 초월한 현자라도 된 것처럼 혹은 갑자기 천사라도 된 것처럼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차피 금동섬유 외동딸인데 내가 굳이 이런 자잘한 것들로 체면을 구길 필요가 없지. 오히려 이럴 때 통 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거야. 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 변화가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의 그 계산적인 태도 변화는 오래가지 않아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평소 자신의 높은 안목과 우월감을 과시하며 어울리던 사교 모임의 친구들 앞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한복집 사건 이후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칩거하던 박 여사는 어느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엄청난 승전보라도 가지고 온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레퍼토리로 민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우리 며느리 될 민지라는 아이, 내가 처음 딱 보자마자, 아,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아이로구나. 하고 바로 알아봤잖니. 역시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더라니까. 어찌나 겸손하고 속이 깊은지 자신의 배경을 조금도 티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요즘 보기 드문 현모양처 감이야. 내가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니?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민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대단한 안목의 소유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한복집에서 벌어졌던 소동과 박 여사의 평소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그런 어설픈 연기와 이중적인 태도의 속으로는 냉소와 경멸을 보내면서도 겉으로는 어머, 박 여사,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숨은 진주를 다 알아봤을까? 역시 사람은 배경도 중요하지만 박 여사처럼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진짜 배기를 알아보는 법이라니까. 정말 축하해. 이제 금동섬유랑 사돈 맺었으니 앞으로 박 여사 앞길은 탄탄대로겠네. 라며 영혼 없는 맞장구와 아부를 치며 박 여사를 부추겼습니다.
박 여사는 친구들의 그런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반응에 내심 우쭐해하며 자신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이미 박 여사, 이번에 제대로 망신살 뻗쳤다더라. 그렇게 며느리 흉보더니 꼴 좋다는 식의 비웃음과 조롱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었죠. 박 여사의 그 이중적이고 계산적인 태도 변화는 결국 그녀 자신의 얄팍한 속내와 허영심만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에 불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 여사는 그동안의 수모와 굴욕을 만회하고 예비 사돈댁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그녀는 며칠 전부터 최고급 미용실과 피부 관리실을 드나들며 외모를 가꾸었고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목에는 아들 우진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시계를 차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이렇게 잘나고 돈 많은 사람이야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약속 장소인 시내 최고급 호텔의 한정식 식당에 도착한 박 여사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나타나 예비 사돈댁을 기다리게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어디 한번 예비 며느리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겠어. 감히 내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려면 그 정도 기다림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 박 여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거만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룸 안에 먼저 도착해 있던 민지의 부모님을 보는 순간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당황하고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김정수 회장은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옷은 아니었지만 몸에 잘 맞는 단정하고 세련된 감색 정장 차림이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온화한 미소에서는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민지의 어머니 역시 화려한 보석이나 장신구 하나 없이 수수하고 단아한 아이보리색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따뜻한 눈빛에서는 교양과 품격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었던 물질적인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진정한 귀티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마치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졸부처럼 느껴졌고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마저 기어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토록 당당하고 거침없던 그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처음 면접을 보러 온 신입사원처럼 어색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첫 인사가 오간 후 드디어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박 여사는 어떻게든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민진의 집안의 재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떠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김정수 회장 내외는 그런 박 여사의 의도를 마치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능숙하고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회장님, 소문에는 금동섬유가 곧 해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신다던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우진이도 그런 훌륭한 장인어른 밑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박 여사가 노골적으로 아부와 함께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자 김정수 회장은 그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사부인. 회사 일이라는 것이 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보다 저는 우리 민지와 우진군,
이 두 젊은이가 앞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그저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물질적인 배경이나 조건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박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의 속물적인 가치관에 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질책이자 앞으로 예비 며느리 민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았죠.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차마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역시 박 여사의 그 얄팍한 속셈을 간파하고 부드럽지만 예리하게 대처했습니다. 박 여사가 은근슬쩍 사부인께서는 평소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지, 혹시 저처럼 골프나 와인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저희가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고 민지 어머니의 수준을 떠보려 하자 민지 어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끔씩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책로나 공원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지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두 아이가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진솔함과 소박함이 박 여사에게는 더욱 큰 압박감과 위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그들의 견고한 벽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내내 박 여사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민지 부모님의 그 조용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와 내공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상견례는 그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며 또 한 번의 굴욕과 패배감을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지 부모님의 등장은 박 여사에게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가 더 이상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청담동 최고급 한복집에서 벌어졌던 박 여사의 실신 소동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예비 며느리 김민지의 엄청난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초원에 번지는 들불처럼 삽시간에 박 여사의 사교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지며 박 여사가 평소 어울리던 강남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죠.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머어머, 박 여사 이번에 제대로 대박 터뜨렸네. 그 유명한 금동섬유랑 사돈을 맺다니 이제부터 팔자 제대로 폈구먼.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며 노골적인 부러움과 시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친구들은 글쎄 말이야. 평소에 그렇게 며느리감 흉보고 다니더니 알고 보니 로또 맞은 거였어. 박 여사, 운도 참 좋아. 나도 저런 며느리 어디 없나 몰라. 라며 은근히 박 여사를 비꼬면서도 내심 부러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박 여사의 평소 거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잘 아는 또 다른 친구들은 뒤에서 박 여사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 분명히 처음에는 민지 아가씨 집안 배경도 모르고 엄청나게 괄시하고 무시했을 게 뻔해.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기절까지 했다니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겠어. 정말 꼴 좋다, 꼴 좋아. 라며 고소해하고 통쾌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박 여사는 친구들 사이에서 하루아침에 웃음거리이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험담을 의식한 박 여사는 어떻게든 자신의 실추된 명예와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중단했던 사교 모임에 다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고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죠. 그리고는 친구들 앞에서 마치 잘 짜인 연극 대사를 읊는 것처럼 민지에 대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으며 자신의 성견지명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니까. 우리 며느리 될 민지라는 아이 말이야. 내가 처음 딱 보자마자 아, 이 아이는 정말 물건이다.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봤잖니. 그 아이 눈빛에서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거든. 역시 내 예상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바로 그 대단한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님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더라니까. 어찌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속이 깊은지 자신의 그런 대단한 배경을 조금도 티내지 않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요즘 젊은 아이들답지 않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몰라. 내가 그런 보석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들 이보다 더 큰 행복과 행운이 어디 있겠니?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민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본 대단한 안목과 통찰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거짓말을 천년덕스럽게 늘어놓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어설픈 연기와 구차한 변명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저 가소롭고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어머, 박 여사,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숨겨진 보석을 다 알아봤을까?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박 여사처럼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어야 진짜 배기를 알아보는 법이지. 정말 하늘이 도왔네. 하늘이 도왔어. 이제 금동섬유랑 사돈까지 맺었으니 앞으로 박 여사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확정 아니겠어. 정말 부럽다, 부러워. 라며 영혼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맞장구와 과장된 아부를 늘어놓으며 박 여사를 한껏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어디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을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군. 아마 지금쯤 속으로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걸.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까. 라며 그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박 여사의 그 필사적인 이미지 관리 시도는 오히려 그녀의 얄팍한 속내와 이중적인 위선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효과만 나왔고 그녀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바닥까지 추락해버린 후였죠. 반면에 예비 며느리 김민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그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교만하거나 거만한 기색 없이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사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인품과 현명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 여사의 그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와 비교되면서 민지의 진정성과 겸손함은 더욱 빛을 발했죠. 사람들은 역시 사람은 배운 대로 가진 대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되어야 한다니까. 김민지 아가씨를 보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저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했으니 최우진 군도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라며 민지를 칭찬했고 동시에 박 여사의 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은근히 꼬집었습니다. 박 여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민지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며 그럼요, 그럼요. 제가 다 알아보고 선택한 며느리인데요. 아무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속으로는 마치 불타는 석탄 위를 걷는 것처럼 쓰리고 아픈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 행동들을 후회하고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여사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은밀한 조롱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복집에서의 극적인 사건과 양가 상견례를 거치면서 최우진과 김민지의 결혼 준비 과정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결혼 준비의 주도권이 박 여사에게서 예비 신랑 신부 그리고 민진의 가족 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점이었죠. 이전까지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이 결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의 취향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거나 자신의 고집을 내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동섬유라는 거대한 배경과 그보다 더 강력한 민지 부모님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카리스마 앞에서 박 여사는 마치 힘 빠진 풍선처럼 한없이 작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 선택에서부터 신혼여행지 결정, 심지어는 청첩장 디자인과 문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 과정에서 민지와 우진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았습니다. 물론 민진의 부모님은 전면에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젊은이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결혼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은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 여사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결혼식은 하객들 체면을 생각해서 최대한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아는 호텔 중에 아주 괜찮은 곳이 있는데라며 운을 떼려 하면 민지의 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부인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개성과 가치관을 담아 의미 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은 그저 묵묵히 지원하고 축복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형식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과 축복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박 여사의 의견을 정중하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민지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결혼식보다는 두 사람의 사랑과 앞날을 축복해주는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진심으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우진 역시 민지의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고요. 그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보다는 두 사람의 결혼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민진의 부모님은 딸의 그런 소박하지만 현명한 생각에 흔쾌히 동의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원 방식 또한 남달랐어요.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너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의 첫걸음이니 너희 힘으로 시작하고 계획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다. 저희는 그저 너희가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뒤에서 조용히 힘을 보태줄 뿐이다. 라며 젊은이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민진의 가족의 태도는 모든 것을 돈과 물질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려 했던 박 여사에게는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이자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간혹 예전의 못된 습관과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 가구는 그래도 이태리제 최고급으로 들여놔야 집안의 격이 살지 않겠니? 내가 아는 수입 가구점 사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할인 좀 받아줄까? 라며 은근슬쩍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면 이제는 아들 우진이 먼저 나서서 단호하게 어머니의 의견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가구는 저희가 알아서 저희 예산과 취향에 맞게 고를게요.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부터 저희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 민지는 우진의 옆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어머님,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희 둘이 함께 발품 팔아 고르는 재미도 느끼고 싶어서요. 나중에 저희가 예쁘게 꾸며놓고 초대할게요. 라며 재치있게 상황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그 완벽한 호흡과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말도 덧붙이지 못하고 그저 멋쩍게 웃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던 친척들과 지인들은 박 여사의 그 확연히 달라진 모습과 위상 변화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젊은 세대에게로 넘어왔고 박 여사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혼이라는 무대에서 점점 더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우여곡절과 숨막히는 갈등의 시간을 지나 최우진과 김민지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하듯 티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싱그러운 봄바람은 기분 좋은 설렘을 실어 나르는 듯했죠. 신부 대기실의 민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이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행복과 기대감만이 가득했어요. 민지의 곁에는 그녀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축복과 격려를 보내주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혼주석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해야 할 박 여사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복잡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최고급 숍에서 특별히 맞춘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정작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죠. 오늘만큼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망신당해서는 안 돼. 내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금동섬유 쪽에서 올지도 모르는 귀한 하객들 앞에서 내 위엄과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박 여사는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할 때마다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민지와 우진이 원했던 대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호텔 예식장이 아닌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전통 혼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 이 장소를 듣고 내심 못마땅해하며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촌스럽고 초라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단 말이냐? 내 친구들 보기에 창피해서 어쩌려고 그래. 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아들 우진의 단호한 반대와 민지 부모님의 은근한 지지 앞에서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막상 식장에 도착해 보니 박 여사의 예상과는 달리 고풍스러운 한옥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예식장의 분위기는 더없이 품격 있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특히 민진의 하객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문화예술인들도 더러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적인 화려함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얄팍한 허영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주변 하객들에게 다가가 어머, 우리 며느리가 글쎄 그 유명한 금동섬유 김정수 회장님 외동딸이라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딱 알아봤다니까요. 얼마나 애가 겸손하고 착한지 몰라요. 이런 애를 폄하했던 사람들은 정말이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라며 은근슬쩍 자신의 안목을 과시하고 민지의 배경을 자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하객들은 박 여사의 그런 속 보이는 자랑에 그저 예의상의 미소로 화답할 뿐 아무도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박 여사의 모습이 더욱 안쓰럽고 초라해 보일 뿐이었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민지는 시부모님인 박 여사와 최 사장 박 여사의 남편 우진의 아버지 앞에 공손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덕담을 건네야 했지만 막상 민지의 그 당당하고 맑은 눈빛을 마주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자격으로 덕담을 한단 말인가. 오히려 내가 이 아이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판인데. 박 여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미리 준비해온 상투적인 덕담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새아가 우리 우진이와 함께 백년해로 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지는 시어머니의 덕담에 환한 미소와 함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족한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어른들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저희가 꿈꾸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시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남편 우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에 대한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키겠다는 은근하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의 그 당돌하면서도 현명한 대답에 내심 불편하고 못마땅한 기분이 들었지만 차마 이 자리에서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어 그저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지는 그런 민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눈빛으로 전했죠.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박 여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한 친척 아주머니가 박 여사에게 다가와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형님, 정말 며느리 복 하나는 제대로 받으셨네요. 저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게다가 집안까지 훌륭한 며느리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형님은 처음부터 민지 아가씨의 진가를 다 알아보고 점 찍으셨던 거예요? 그 질문에 박 여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과연 민지의 진가를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뭐려. 동서도 참. 제가 뭐 별다른 안목이 있겠어요? 다 우리 우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저렇게 복덩이 같은 색시를 데려온 거지요. 물론 저도 처음 민지를 봤을 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만 하하. 박 여사는 애매모호한 말로 상황을 어물쩍 넘기려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민지의 그 현명하고 겸손한 태도와 우진의 진심 어린 사랑에 더욱 감탄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죠. 박 여사는 자신이 점점 더 결혼식의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식 날은 기쁨과 축복의 날이기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초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길고도 힘겨운 자아 성찰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했지만 동시에 박 여사에게는 수많은 상념을 남겼던 결혼식이 끝나고 최우진과 김민지는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여사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그들만의 아늑하고 소박한 보금자리에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나갔죠. 민지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아내로서 그리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고 우진 역시 이전에 유약하고 우유부단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늠름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민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고 가끔은 소소한 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상적인 부부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박 여사가 하루아침에 성인군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씩 예전의 못된 시어머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들 내외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민지에게 날카로운 잔소리를 늘어놓으려 할 때가 있었죠. 예를 들어 명절에 민지가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거나 음식 준비에 서툰 모습을 보이면 새아가 요즘 젊은 것들은 어쩜 그렇게 예의범절도 없고 게을러 터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 아침밥 한 번이라도 굶겨본 적이 있는 줄 아니? 라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민지를 닥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는 아들 우진이 먼저 나서서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지 씨, 어제 회사 일로 밤늦게까지 야근해서 많이 피곤해요.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명절 음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어머니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고 민지 역시 그런 우진의 곁에서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부드럽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박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기세가 꺾여버리곤 했죠. 이제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전처럼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함부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 여사는 민진의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혹은 금동섬유라는 배경을 의식해서 민진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진솔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민지의 부모님은 엄청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거만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겸손하고 소박했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이었죠.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주말에는 다 함께 봉사활동을 가거나 가까운 자연으로 소풍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박 여사가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이나 허례허식 혹은 계산적인 관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애정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배려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박 여사는 그런 민진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뿌리 깊은 가치관과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홀로 넓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협탁 위에 멈췄어요. 그곳에는 민지가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라며 건네준 수수한 빛깔의 캐시미어 스카프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선물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특별한 디자인도 아니었지만 민지는 어머님,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외출하실 때 목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며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주었던 물건이었죠.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손끝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그녀는 스카프를 가만히 자신의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거울 속에는 온갖 값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한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왔던 것일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나는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 여사의 눈가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아주 작은 깨달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하게 개과천선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함부로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내세우거나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들지는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박 여사에게는 최선의 해피엔딩이자 그녀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과오에 대한 가장 통쾌하고도 현실적인 결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아주 조금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하늘의 별들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